근데 사람을 패고 그러면 더 노동력이 상실되는데 어떻게 더 갚아요? 누구를 데리고 와서 잡아놓고 너 돈 구하면 이제 풀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돈을 구해와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 규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또 곡물로서 빚을 주고 돈으로서 이자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으면 채무자가 관에 고발하는 걸 허용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곡물로 꽂았으면 곡물로 갚는 거지 이걸 왜 돈으로 갚냐 이렇게 되는 거지. 고발해라 해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마 보통 역사를 모르면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이건 이유가 뭐냐면 외환관리법이랑 똑같은 건데 말하자면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화폐로만 돌았던 게 아니고요. 곡물로도 화폐 대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꿔줄 때 곡물로 줬어. 쌀 한 가마 빌려줬는데 그 일본 일례라 그래서 두 가마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두 가마를 받지 않고 돈으로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을에는 곡식이 더 많이 쌀값이 떨어지잖아요. 돈으로 받으면 이득이죠. 네, 그러니까 요즘 하면 이런 거 펀드를 받아놓고 받을 때 그러니까 높은 거로만 태을 하는 거야. 우리 돈으로 받아놓고 줄 땐 달러로 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달러로 받고 우리 돈으로 준다고 하거나 환율 차이를 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 거지. 특히 관에서 많이 썼던 수법이기도 하죠. 이게 장난질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이 차격이 너무 크거든. 굉장히 요즘은 뭐 가을이라고 쌀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그러지 않지만 이게 어떨 땐 여기 몇 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크고 계절별로도 굉장히 편차가 큰데 그래서 왜 방공경 같은 거거든 그 지역 쌀을 못 나가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지역별로 자기네 필요한 쌀은 자기에서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게 넘어가면 쌀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그러니까 결론은 공정하게 하라는 거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공정하게 해라.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이제 부인을 잡아간 것인데 그 인신 매매 수준이죠. 일단 사람 가져가서 한 거니까. 신체 포기각서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건데 뭐 이때도 당연히 이게 효력이 없겠죠. 현대사회는 이제 민법 103조에 보면 반사회적 질서에 대한 거는 이제 무효로 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처음 뭐 하다 보면 법학개론이나 아니면 뭐 법과 사회 같은 거 처음 법을 접할 때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취지인데 이제 사실 신체 포기각서까지 이제 받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법 앞에서 무효인데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안 괴롭힐 사람들이 아니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어차피 서로 다 아는 업자들끼리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당연히 불법이고 그쵸. 옛날에도 불법인데 근데 아까도 보면 이게 제일 안 지켜지는 법이에요. 지금 대명률 약인 양매조에 이런 경우에는 양민을 유인해서 처첩을 삼은 자는 장 100대 도 3년의 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게 많았을 거예요. 옛날에도 왜냐면 자식들 판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에서 팔 땐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자원에서 파는 형식을 취한다는 그러니까 또 결국엔 또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네, 그걸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법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참 법으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법 위반한 게 부채 징수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인을 유인해서 처첩 삼은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더 한꺼번에 발각이 된 경우라서 더 중한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궁금한 거 만약에 빚을 받아내기 하다가 두드려 팼다. 이게 우리 드라마에 보면 늘 나오는 거잖아. 뭐 현대야 당연히 불법이죠. 당연히 이제 자력구제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게 현대의 이제 원칙이니까요. 아 자기 직접 가서 뭘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법을 통해서 하라니까 이제 결국엔 판결문 받아서 이제 집행관 통해서 해야 되지만 또 집행관이 두들겨 팰 수는 없는 거니까 역시나 불법은 불법인 거고 이제 받아오는 건 받아오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채무자한테 돈 받아내는 게 더 어렵다는 왜냐면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부동산이라도 있으면 참 행복한 일인데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결국에는 돈을 못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채권 회수가 제일 어려워. 그렇죠. 이게 사실은 꼭 돈을 꿔준 사람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사실은 채권자가 현대사에서는 채권자가 더 피해자라고 어찌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이거 법은 엄해요. 그러니까 사사로이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 구타해서 상처를 입히지 않는 유배한다. 그것도 멀리 유배한다 이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기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다 패더라고. 그냥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잡아놓고 했고 그러면 이거 데리고 가려면 돈 갖고 와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뭐라도 괴롭히다 보면 또 나오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는 이게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지만 과거에는 그래도 한데 같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여간 관리되는 선에서 하는데 이제 조선 후기 되면 이런 벌들이 이제 심해지고 심지어 관청에서도 와서 하고 하면서 이제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공채의 경우에 토지나 가옥으로 대납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집을 뺏는다던가 땅을 뺏으면 안 된다. 이걸 들으면 아마 놀라시는 분이 많을 텐데 뭐 부동산을 그럼 신용을 빌려줘? 뭐 이렇게 신용을 빌려줘 그러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신용이 다 아는 거야. 다 그 어차피. 동네 예. 저 집에 숟가락 몇 개인가지 다 그렇지. 아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임진왜란 끝나고 조선 후기 사회하고 이게 안 통하는 거지. 이미. 근데 원래 이 법은 그 고대법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게 있어요. 외투나 저기 솥을 뺏지 말라라고 있어요. 왜냐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든. 그러니까 사체를 빌미로 해서 어떤 너무나 기본적인 걸 뺏어갈 수는 없다.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뺏으면 안 된다 이런 건가 봐요. 아, 현대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 예금 채권 같은 거 이제 압류 추심할 때도 보면 그 제한이 있어요. 그 기초생활비라고 해서 이제 그렇죠, 그때 그렇죠. 시행령마다 네. 다른데 현재는 185만 원인데 그 예를 들어 통장에 300만 원 있다 하면 185만 원 빼고 내가 120만 원 정도만 내가 이제 채권자로서 이제 받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와 같은 개념 거죠. 퇴직금도 저당 안 된다면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회사가 나한테 가끔 이제 회사에서 빚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퇴직금은 저당 잡혀서 아마 못 할 거고. 근데 이제 뭐 다른 퇴직 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사 내부적으로 서로 빚을 때는 회사가 그 퇴직금 채권을 바탕으로 이제 그걸 담보 잡지는 이제 아마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기퇴직 연금 뭐 그런 거는 아마 손 못 대는 걸로 제가 알고 그러니까 재직 중일 때는 아마 안 될 거고. 근데 옛날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냄비 이런 거 뺏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도 재상이 악랄한 애들이 왜 솥까지 저당 이렇게 뺏어갔다라면 나쁜 놈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럴까? 근데 다시 말하면 근데 한다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빚 받으려는 애는 가장 기초적인 거라도 들고 가야 되니까. 그래야지 뭐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거를 뭐 녹여서 쓴다는 게 그래서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럼 땅은 왜 그러냐? 원래 토지 매매가 원래 안 되는 사회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토지를 뺏으면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세금도 못 내고, 그러니까 땅을 뺏어서 이게 땀에 넘어가 버리면 국가로 보면 세금 내는 게 세금이 없어지는 없고 거예요. 역을 할 사람이 또 네.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건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채를 하는 애들은 국가에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의 이제 기본 근간을 흔들지 말라, 그렇죠. 뿌리까지 뽑아 먹지 말라,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굶어 죽어도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또 한 가지 또 관련된 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채, 사채 다 합쳐서 그 친 부자 외에는 형제나 옆에 주변 그런 일족에게는 절대 추징을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돈을 빌렸는데 아들이 대신 갚아줄 수 있지만 딴 사람에게는 대신 갚아라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본인이 정작 채무자 본인이 사망하면 이제 추징은 면제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참 좋은 법 같지만 살아있을 때 기를 쓰고 받아내야 되잖아요. 결국 그렇죠. 살아있을 때 끝까지 받아내야 된다. 받아서 또 아까 친부자니까 또 자식한테도 은거내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미나네요. 두 가지 사례가 다 있는데 그 왜 죽을 때 지주가 죽을 때 이거 내 빚이니까 다 태운다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그 빚진 사람도 다 이제 돌아가실 때 됐을까요? 어차피 날아가는 빚이었네. 근데 이게 또 더 재밌는 거는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채라는 거는 이게 지역사회 아직 분화되지 않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돌아가는 사회라면 이게 큰 문제가 없어. 어차피 봄이 되면 다 또 꼬여져야 되고 도는 거니까. 근데 이 법이 있으면 정부한테서 받은 돈 갖고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채인 경우 600량 이상 떼먹으면은 노비로 만들고 뭐 처자를 노비로 삼고 갑자기 인도주의 사라집니다. 600량이 어느 정도 빚이냐가 문제네요.
아 600량이면 좀 크죠. 근데 이건 속대전 규정이니까 영종조 시절의 600량 규모예요. 더 많죠. 훨씬 많은 거죠. 예. 그러면 엄청나게 큰 빚이 이게 빚이라면 공채. 공채라도 예를 들어 뭐 10억 이상을 상하지 못하면 사채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일반 농민은 될 일이 없잖아요. 이자로는 몰라도 원금으로 원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되기가 수가 없죠.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한테서 요즘 말로 하면 정부에서 정부 보조. 투자금 받아서 튀거나 뭐 상인들하고 얽힌 거겠죠. 예.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차피 지금 법을 안 지켜준다고 하면 나라에서 어쨌든 이자 막 장리 붙여가지고 너 빚이 600년 이상이라고 해서 이게 내가 볼 때 아까 그 본인이 죽으면 면제한다. 원래 이 법은 농업 사회에서 농부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게 사회가 변화해서 이제 뭐 진짜 금융가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상인도 나오니까 이 규정을 악용해 먹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농부들을 위한 법이지 니네들은 법을 위한 아니야. 이래서 이런 규정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결국 공채라고 하는 거는 일반 개인 간의 그게 아니고 관에서 그렇죠. 지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그렇죠. 어마어마하는 예. 거죠. 그리고 관에서 농부들한테 관에서도 빌려주죠. 네. 농부들한테 봄에 주는데 그건 딱 종자국이니 뭐 이렇게 환곡 주는 거 이렇게 많이 안 주거든. 네. 나눠주는 방식. 근데 예를 들면 향리가 뭐 이번에 우리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받아갔으면 이거는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선시대에선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망하면 추징을 면제한다면 채무는 상속이 안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뭐 아시다시피 뭐 현대 사회에서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흔히 세 가지 이제 유형이 있어요.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뭐 단순 승인이면 알겠지만 그냥 내가 뭐 빚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재산이 더 많은 쪽이 이제 단순 승인으로 하는 거고. 한정 승인은 빚과 재산이 뭔가 애매하게 비슷하다고 느낄 때 아니면 뭔가 빚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뭔가 이러면 그렇죠. 확실히 그래도 재산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한정 승인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받은 만큼 내가 그냥 갚는 걸로 터는 거. 그다음에 상속 포기는 누가 봐도 빚이 더 많을 것 같아. 이거 완전히 그냥 빚만 떠안게 생겼다 하면 이제 상속 포기라는 걸 하면 되는데 상속 포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순위 상속인한테 그 폭탄이 계속 돌아가요. 아, 그 관련되게 최근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 달 전에 그런 얘기. 그렇죠. 빙글빙글 돌죠.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서 제가 상속 포기를 하면 제 자식이 만약 또 있다면 제 자식한테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형제 자매가 있으면 또 이제 가고 이게 또 사돈의 사촌까지 막 계속 넘어가니까 폭탄 돌리기가 누군가는 막판에 결국에는 한정 승인을 해줘야 돼요. 자, 오늘까지 이렇게 사채 문제를 알아봤는데 변호사님 혹시 뭐 사채에 관해서 일반 주의해야 될 거 뭐 이런 거 혹시 법률 상식이 하나 있으면 당연히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지 말라. 이제 그게 제일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 빌려줄 때는 서서 주지만 받을 때는 이제 엎드려서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채무자가 부동산이라도 있으면 좋지만 부동산이라도 있는 채무자 아니면 뭐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이면 당연히 제1금융권에서 받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없는 사람이 결국 개인적인 뭐 사채든 개인적으로 빌리든지 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돈을 받아낼 뭐 사례에서 보듯이 받아낼 자산이 없으니까 조선시대도 결국은 잡아가고 두들고 때리고 그렇게라도 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승소해서 또 받아내야 될 거 보면 결국에는 참 잡아가두고 싶은 마음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추심의 하나의 방법 중에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 명시 신청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가서 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명시해라. 그리고 그 날짜를 잡아주고 하면 가서 나 얼마 있어 이제 선서를 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것도 하나의 안 오거나 그럴 거 아니면 재산 목록을 거짓으로 했을 때 하면 경찰서 유치상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잡아가둘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현대사회도 비슷하게 일단은 돈 없는 사람 잡아라도 안 오면 혼낸다 정도의 개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빚을 못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이제 하고 싶은 게 또 맞고 근데 또 이제 빚이 커지다 보면 사실은 돈 1,000만 원 이하의 빚은 그런 식으로 괴롭히면 어떻게든 또 얼마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돈이 이제 몇 천만 원, 1억, 2억 되면 어차피 안 갚을 사람은 뭐래도 안 갚고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간땡이가 커지기 때문에 차라리 뭐 몇백만 원 수준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괴롭히면 이제
되고, 어느 경우는 또 요즘 이제 회생 제도나 파산 제도가 이제 있잖아요. 회생은 그래도 일부라도 갚겠다는 걸 이제 법원에 보호하에서 뭐 3년에 걸쳐서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빚이 있다면 자기가 지금 변제 자력 같은 계산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 내가 3년 동안 갚을 수 있겠어 하면 법원에서 그걸 승인을 해주면 그 계획대로 해주면 되는 건데, 파산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면책해주세요. 파산 면책이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가끔 이기고 났던 이제 회생 들어간 경우가 몇 거 있어요. 저도 채무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큰 거는 회생이든 파산이든 근로자 퇴직금이나 급여에 대한 거는 면책이 안 돼요. 회생에서도 그거는 탕감 안 해주니까, 혹시라도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근로자 자기가 갚아야 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나 급여 같은 거는 법상 면책이 안 되는 채권이니까 그 점은 잘 명심을 하시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채무자를 위한 얘기는 뭐 해줄 말이 없죠. 사실 돈 갚는 게 뭐 베스트니까.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차용증 기본적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 하다못해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서로 너 주고 받았니 정도에 뭐 하고, 가끔씩 돈 안 갚으면 갚아라 정도의 문자는 보내야 되고, 또 돈을 현금으로 주었다면 다 영수증은 받아야 될 것이고, 가급적 계좌 이체 방법으로 해서 돈이 나갔다는 거 정도는 증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문서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주제로 따로 이제 좀 해볼 만한 주제들이 좀 있어서 자세히 다룰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가급적 돈 빌려두지 말자. 두 번째는 이제 차용증이나 뭐나 이렇게 문서를 좀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내가 소로서 구할 수 있을 때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가 증명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많은 이제 어르신들 사건들 보면 뭐 다 돈 빌려주고 다 증인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증인은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어주진 않고요. 문서 한 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끔 저도 뭐 소송하다 보면 느낀 생각이, 제가 지금 황금알 낳는 거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비유를 드는데, 거위가 어느 날 알을 못 낳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알이라도 가끔씩 빼먹는데, 결국엔 이제 성질 급한 제일 급한 채권자 누군가 나서서 이거 얘 못 낳으니까 빨리 나라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배를 갈르면 뭐 나올 건 똥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 제가 몇 개 좀 보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채무자도 살아가서 변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까지 쭉 듣다 보니까 그 조선에서도 정말 법은 좋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되게. 그래서 현대법 지금 비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 생각해도 조선은 법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건 법만 보면 지상천국이야.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법이 문제가 아니라 가끔은 이런 법이 더 상황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참, 뭐 거기까지야 우리가 자료가 없어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튼 더 이 놀라운 조선의 법의 세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